러시아는 중국을 더 두려워하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미국은 내 편에 서줄 수가 있는 국가다. 크림 전쟁 때 러시아가 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긴 겁니다. 육지를 통해서 국경선에 맞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뭐냐면 서로를 알아요. 서로가 세력 균형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 러우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의 경제를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한 거죠. 러시아의 주요한 생필품이나 자동차는 다 중국제입니다. 속내는 러시아가 진짜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지 미국이 아닌 거거든요. 러시아가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에 중국의 인구가 결합되면 미국이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이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장면 보셨죠? 푸틴 대통령이 레드카펫을 지나가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B2 폭격기가 날랐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라 번개다.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에도 그랬고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도 그랬고 러시아와 미국은 한편이었습니다. 비록 사회주의적 이념과 자본주의적 이념 체계의 대립은 있었지만 중요한 세계사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미국은 한통속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둥 소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번개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강력한 유럽 연합 국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나토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늘 미국만 바라보는 저 강력한 EU의 국가들, 나토의 연합 국가들, 미국만 지금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인 협상 내용 등을 살펴보면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해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러우 전쟁이 어떤 세계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한번 역사적인 통찰이라든지 현대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의 소현철 교수님 모시고 이 문제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장황하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와 미국이 한편인 거 맞죠? 그렇죠. 2차 대전 때 처음에는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는 원래 독소 불가침 조약 맺으면서 독일과 소련이 한편이었다가 41년도 6월 달에 다시 나치스가 소련을 침공했죠. 그러고 나서 그때 소련과 미국이 한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그 세계 질서, 특히 냉전 질서를 만들었던 건 미국과 소련이고요. 미국과 소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글로벌을 운영을 했던 두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탈냉전 이후에 한 35년 만에 일어난 거라 사실 다들 왜 그러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을 보면은 전혀 이상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러시아하고 미국 알래스카 엘몬드 그 기지에서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미국이 지금 가장 큰 위협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22년도에 러우 전쟁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쟁하게끔 좀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했었던 거죠. 결국 뭐냐면 미국의 과연 전략적 목적이 뭐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뭐 관계가 중립적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밀착 관계가 된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생각했던 목적과는 달리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이 압박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건데 이번 러우 전쟁의 핵심은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어떤 안보의 위협감을 갖다 이 얘기를 별로 많은 분들이 안 하시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냉전 체제 때까지만 보셔도
러시아가 실제로 소련이 앞에 동독이 있었고 폴란드도 있고 체코도 다 이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였었어요. 근데 이제 냉전이 탈냉전이 되면서 이 보시면 파란색이 다 그 나토 국가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실존적 위협이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푸틴이 미국한테 요구했어요. 야, 나토에 동진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고, 실제로 이 나토를 설계했던 조지 캐넌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외교관도 나토의 동진이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20년 전에 이미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아들 부시 때 계속 나토에 동진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죠. 그러고 나서 일어났던 전쟁이 2008년도에 그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때 푸틴이 조지아를 뭐 단 일주일 만에 무너뜨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푸틴이 경고를 줬었는데 더 이상 우리 안 된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원래는 소련의 연방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나토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거까지는 러시아가 뭐 그냥 뭐 싫지만 묵인을 했지만은 걔네들이 러시아가 그 나토에 가입이 되지 않아야 될 두 나라입니다. 벨라루시랑 우크라이나인데 네. 벨라루시는 당연히 가입은 안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계속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의 경고가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특히 미국의 신보수주의 네오콘 애들의 네. 계속 이 나토의 동진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푸틴이 전쟁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푸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모스크바가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면 국경선이 여기서 보시면 7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달리 이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 평야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실존적 위험을 느꼈고 결국은 그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것 때문에 결국 푸틴이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이긴 하지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그 소련 체제 스탈린 때 대기근 때 그 거의 몇백만 명이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국민이 갖고 있는 소련에 대한 반감은 저도 이해는 하지만 결국 또 국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그 안보에 대한 위협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번에 뭐 알래스카 만났을 때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는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의 국제정치학 학파가 두 파가 있습니다. 네. 현실주의 정치학파랑 자유주의, 그 민주평화론자. 그러니까 민주평화론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라는 두 파가 있었는데 네. 결국 그 민주평화론자들의 얘기를 듣고 바이든이 그 러우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3년 반 정도까지 길게 갔는데요.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이길 겁니다. 왜 그러냐? 러시아는 자원과 그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에너지와 식량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거든요. 네. 중국도 식량과 에너지는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양측에 다 불행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종전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국가 이익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도도 보여주셨지만 일단 벨라루스는 친러시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까지 가는 길이 평야 이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마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모스크바를 방문해 주세요라는 꼴이 되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주셨는데 역사적으로 참 재밌는 게 크림반도라고 지금 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동남쪽이라고 해야 될지 서남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얄타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942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열리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스탈린하고 그리고 영국 처칠 수상이 만나서 2차 세계대전에 임하는 연합군의 성격 그리고 만약에 이게 끝이 나면은 어떻게 유럽을 분할할 건지에 대한 논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1945년도 2월 달에 얄타 회담을 했었었고요. 예.
그때 이미 재밌는 게 뭐냐면 비밀리에 이 얄타 회담이 있기 전에 영국과 소련이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폴란드가 원래는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그렇죠.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권을 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네. 그리스는 영국의 영향권. 왜냐하면 지중해 전체적인 그 장악을 위해서는 그리스를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고 했고요. 네. 그게 나눴던 비밀 협정이 먼저 이전 얄타 협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과 영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때는 서로 세력권을 맞습니다. 인정을 해줬어요. 예, 세력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랬다는 걸 감안해 보면은 이번 러우 전쟁에서도 결국 기본적으로 세계 평화는 저는 이렇게 힘의 균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힘의 균형이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넘어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 때문에 마치 그 러시아만 나쁘고 영국은 좋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크림반도는 또 원래 땅은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러시아가 남하하면서 크림반도를 먹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옛날에 1854년대 크림 전쟁이죠. 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를 편먹고 러시아랑 싸웠죠. 네. 그래서 이 크림반도라는 게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그 지중해 함대가 나갈 수 있는 데가 결국 크림반도기 때문에 네.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는 사활적인 이익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앞에서도 서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나토나 예. EU는 GDP 규모 면에서나 군사력 측면에서 만만치가 않은 동맹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러우 전쟁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무기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었지 않습니까? 탈렌전 이후에 예. 사실은 독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원래 그 의무병 제도였는데 모병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예. 군사력도 이번에 사실은 그 나토 정상회의 때 트럼프가 막 군사비를 올리라고 계속 GDP 5%까지 올리라고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나토가 2%까지는 GDP에 쓰려고 다 약속을 했는데 2%를 안 썼었어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모든 나토 국가가 군사력이 굉장히 핵 군사력이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이 너무너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양성된 군대도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를 보고 전쟁하라고 해놓고 무기는 주지만 네. 사람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참 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네. 구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 국민이 한 5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4천만 밑으로 갔다가 지금은 전쟁 터지면서 3천만 명 밑으로 갔습니다. 네. 사실 이 러우 전쟁이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전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왜냐하면 이미 3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뭐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거든요. 네. 그런데 2,700만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러면은 그 베트남 전쟁처럼 미군이 파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기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팔짱 끼고 지켜만 보는 거죠. 이번 전쟁이 참 저는 좀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이게 이 소모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솔직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안타까운 전쟁이고 네. 미국도 왜 근데 이게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 전쟁을 계속 끌고 간 이유가 심플합니다. 자국 젊은이들이 안 죽었죠. 예. 사람은 안 죽고 예. 그 군수물자만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거죠. 무기는 계속 가고. 근데 이 러우 전쟁 때문에 많은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국민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중산층과 서구 선진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정 적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 채권 발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냐면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100불이 넘어갔거든요. 모든 물가 핵심은 결국 전 유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그때 팬데믹 때 돈도 많이 푸른 상태에서 이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뿐만 아니고 독일 모든 유럽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나 지난 3년간 고생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러우 전쟁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거나 다쳤지만 길게 보면 전 세계 특히 이제 국가들이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물가 급등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전쟁은 빨리 끝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푸틴이 정말 전면전을 하느냐 이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전할 것 같으면은
이 러시아에 있는 동쪽에 있는 특히 네.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지 모스크바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푸틴이 마음만 먹으면은 키우까지 다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푸틴은 보면 제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네츠크라든지 뭐 이쪽만 자기가 점령을 돈바스 쪽만 점령을 할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제한 전쟁인데 이 제한 전쟁을 빨리 못 끝내는 건 뭐냐면 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게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제가 봤을 때는 21세기의 최고로 비참한 전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각 국가마다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까지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러시아와 미국이 정상회담이 만나면서 푸틴이 한 이야기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또 역제안을 하거나 제안을 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이 군사력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파병은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군대를 육성하는 데 지원도 해주고 방위망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하는데도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재건 산업에도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면을 놓고 보면 그러면 돈바스 줘라. 그리고 평화협정 맺자. 이 이야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을 해주고 어떤 미국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전쟁 끝내자. 이 이야기를 지금 푸틴으로 받아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 일락장교 역할 정도만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그 보시면 이게 색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보면 돈바스 쪽에 도네츠크주는 한 70% 정도밖에 러시아가 점령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푸틴이 요구하는 거는 이 땅을 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지속되면 어차피 우크라이나 땅 다 뺏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뺏기기 전에 이 선에서 빨리 이 도네츠크 땅은 넘겨주고 대신에 우리가 안보 보장해 줄게라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젤렌스키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야 그렇게 되면은 전쟁 우리가 종전이 되게 되면 나토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나 이 유럽 연합군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은 오면 안 되겠느냐는 게 그 젤렌스키의 요구 상황이고 미국은 우리는 평화유지군 절대 못 대주겠다. 그래서 공군 정도는 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미국은 결국 그거죠.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병력 단 한 명도 파병할 수 없어. 대신에 영국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우리는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틴이 결사반대인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유럽 연합군이 오게 되면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또다시 뭐 러시아가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죠. 결국은 뭐냐면 미군이 안전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군대를 우크라이나 내에 파병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지금 종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몇 개월 정도 더 전쟁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저는 우크라이나가 현실적 관점에서 그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한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젤렌스키는 많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전쟁이라든지 각종 전쟁의 월남전을 쭉 봤을 때는 베트남 전쟁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부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종전한다는데 왜 전쟁 계속 치열하게 할까?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올해 연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끝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독소 전쟁이 1941년도 6월부터 1945년도 5월까지 갔거든요. 그럼 약 한 3년 10개월 갔습니다.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넘기게 되면은 독일과 소련 독소 전쟁보다 더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더 이상 원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말 정도 되면은 전쟁은 종전의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제안이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볼 때 최적의 제안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잘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으세요 하면서 떠났고요. 그 다음에 젤렌스키 입장은 좋아 평화협정 받아들인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에 침략하지 말란 법이 있겠나? 소련을 러시아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인계철선을 만든다든지 미국이 재건 산업을 돕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믿을 수 있겠나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1972년도에 파리 평화 협정을 맺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 군사 지원해 줄게 라고 했지만 1975년도 그렇죠. 때 그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침공할 때 미국이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례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걱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베트남 사례는 심플하거든요. 남베트남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계획에 실패했기 때문에 남베트남의 공산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정으로 우려해야 될 거는 미군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의 부패라든지 이런 국가의 어떤 재건이 더 중요한 거지. 네. 아무리 외국 군대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를 끝까지 지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 제가 너무 잔인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쉽게 말하면 러시아는 누구 지원 없이도 계속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됩니다. 뭐 당연히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식량도 있고 군사력도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식량 외에는 자기가 전쟁할 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네. 결국 이 국제 정치의 꼭 오랜 역사를 보면은 결국 나라는 자기가 지키는 거지 외국 군대가 지켜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진 않겠지만 오히려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우크라이나 내부 역량을 현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다만 러시아도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냐? 이미 3년 6개월 동안 전쟁하면서 러시아도 이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러시아의 그 기준금리를 보면은 올해 25년도 1월 달이 21%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기준금리가 21%라는 그렇죠. 게. 네. 결국 작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전시 경제가 처음에는 좋습니다. 전쟁 군수 물자하면서 막 경제가 좋아지지만은 끝내는 지금 러시아도 경제도 1%까지 빠졌거든요. 네. 재밌는 게 보면은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경제부총리 경제 관료 출신이에요. 이게 얘기한 바가 있던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내년에 국방비 줄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도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다. 근데 러시아는 핵심은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전쟁을 우리는 끝까지 수행하겠다. 이게 러시아의 역사가 쭉 그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은 그 몽고 침입 받은 이후로 러시아 역사를 러시아가 지금 보시면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 러시아 땅을 잘 보면요, 다 그게 옛날에 몽고 땅이었었어요. 징기스칸이 지배한 땅을 반대로 러시아가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그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러시아는 그 불곰이지 않습니까? 불곰 국가의 핵심 뭐냐?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역사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 러시아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면서 파리를 군합발이 파리를 점령을 했죠. 네. 나폴레옹을 물리쳤고 히틀러의 군대를 물리쳐서 베를린을 그냥 군합발로 간 게 러시아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포비아가 있는 거 저는 이해 갑니다. 우리가 마치 반일 감정이 있듯이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감정보다 중요한 건 자기 국가 능력인 거거든요. 국가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선에서 빨리 끝내고 국가를 재건을 하는 게 더 우크라이나가 급선무라는 거. 2,700만이랑 그다음에 러시아가 인구가 한 1억 4천만이 넘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계속 하면 할수록 우크라이나는 재건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네. 러시아를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점령을 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를 했었고 러시아는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서 동진 정책을 써서 지금 시베리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까지 이 점령을 했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선뜻하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미국을 두려워할까 아니면 중국을 더 두려워할까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러시아는 중국을 더 두려워하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미국은 내 편에 서줄 수가 있는 국가다라고
라고 아마 러시아는 푸틴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박사님 말한 게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러시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미국한테 팔아넘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1867. 이번에 왜 알라스카 만났을까? 그 얘기인 거죠. 네. 원래 알라스카는 러시아 땅이었어. 근데 우리가 크림 전쟁 때 러시아가 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야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베링해를 기점으로 서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간에 인접하니까 쉽게 말하면 육지를 통해서 국경선에 맞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뭐냐면 서로를 알아요. 서로가 세력 균형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중국은 좀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연해주도 1860년에 네. 제2차 아편전쟁 때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가 그 청나라 황실까지 점령을 하면서 그 전쟁 중재하면서 그 막대한 땅을 청나라가 넘겼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예, 그 국경이 있었는데 뭐 1969년도에 중소 국경 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이 브레즈네프가 그 중국을 핵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미국 닉슨 대통령 쪽에 물어봤어요. 우리 핵 공격해도 되겠냐 했더니 안 돼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와 중국은 전쟁도 했었고 핵 공격을 서로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은 중국과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러구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의 경제를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한 거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러구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 등 나머지 국가가 러시아 수입에 거의 한 2,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중국은 727억 달러였습니다. 네. 러구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갔죠. 지금 러구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의 주요한 생필품이나 자동차는 다 중국제입니다. 제재가 있으니까. 예. 또. 그리고 연해주 쪽은 러시아 국민들이 뭐 1,0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근데 동북 삼성의 중국 인구는 1억이 넘거든요. 1억 5천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점 더 중국의 경제 영향력이 연해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속내는 러시아가 진짜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지 미국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놓고서 네. 러우 전쟁을 막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러시아랑 중국이 손을 잡았어요. 그럼 누가 더 불리할까요? 러시아가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에 중국의 인구가 결합되면은 이 러시아와 중국이 결합했을 때 미국이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만약에 실제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났을 네. 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 러우 전쟁은 국가의 거래적 관점이나 국가 이익 관점에서 빨리 종결하는 게 러시아와 미국의 다 이익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도 좀 잔인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국가를 재건하는 게 우크라이나에 더 큰 국가 이익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는 역사적으로 이념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한 통속인 것은 이해가 되는 거고 후르시초프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 같은데 미래의 적은 누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답을 못하니까 중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백인종과 황인종의 대결 국면으로 가면 세계는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 중심의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의 어떤 패권국 이런 형태가 돼서 삼분지계로 되지 않겠는가. 그중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고 EU와 나토가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만 굳혀질 수 있다는 약속만 된다면, 신뢰관계만 된다면 최종적인 타겟은 모두가 다 중국을 향해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지금 중국의 GDP가 미국의 한 70%대 초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2년 전에. 예.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좀 빠져 65%인데 결국 뭐냐면 뭐 중국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좋아진데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과의 지금 유지했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 또 미국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 러시아와 가깝지만 다시 또 다른 아까 말한 민주평화론자들 러시아를 싫어하는 왜냐하면 러시아의 반러시아파들이 많은 것도 러시아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19세기 말에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들을 박해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러시아 유태인들이 많이 건너간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랑 미국입니다. 예. 뭐 히틀러만 유태인을 박해한 게 아니라 러시아도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그 반감이 있는 그 미국 사람이라든지 영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은 그런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역전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중국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보다는 중국의 힘을 빼겠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GDP 수준이 미국의 50% 밑으로까지 가겠다는 게 미국의 저는 생각일 것 같아요. 중국은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는 게 지금 시진핑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은 중국이 더 막강하기 전에 힘을 좀 빼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뭐 완전한 전략적 협력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이런 이 적대적 관계는 미국이 낮춰야겠다라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믿을 수 있어. 그렇지만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나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 때 빨리 시켜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북극 항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북극 항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겠지만 수에즈 운하가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려면 다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것 30%가 줄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중국이나 네. 일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로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한중일은 다 유리한 거죠. 그런데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뉴욕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파나마 운하를 지르지 않습니까? 네. 북극 항로를 지나게 되면 또 뉴욕까지 가는 게 시간이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 북극 항로를 개척하자. 이게 많은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재밌는 게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세빙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자력 세빙선이 뭐냐면 연료 주입 없이 계속 얼음을 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구 온난화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에 서로 이해의 관계가 서로 일치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우주 협력입니다. 결국은 6세대 이동 통신이 되려면 적에도 우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 우주 협력을 미국과 러시아가 그 러우 전쟁 때문에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주 협력은 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재밌는 게 서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됐을 때 미국도 재밌는 게 자원 수출을 많이 해요. 지금도 보시면 이번에 관세 협정 맺을 때 알래스카에 유전을 뭐 그 기름을 사오겠다, 가스를 사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결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주요 수출품이 재밌게 두 나라가 원유입니다. 가스고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관세 정쟁이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예측 불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제 예상을 많이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네. 근데 물가의 핵심은요. 전 유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손을 잡고 유가가 많이 나와서 예전에 1990년대 얼마 유가가 쌌지 않았습니까? 네. 두 나라가 두 개가 이해관계가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의 물결은 분명한 건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이해관계 맞고 있다. 북극 항로, 우주 개발.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관계를 좀 정상화시켜야겠다. 라는 게 그분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근데 저는 이번에 관세 때문에 4분기 정도 되면은 예상치 못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 뭐냐? 60불 정도에 되는 유가만 되게 되면은 그 충격은 덜 할 거다. 오히려 러우 전쟁 충격이 더 컸죠. 100불 넘어가니까 모든 게 우리 아시겠지만은 모든 우리 저 옷도 그렇지만 다 석유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이란 석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비료도 석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얼마나 잘 적정한 유가를 만드는 게 미국과 러시아 둘 다 유리하고요. 지금은 러시아가 러우 전쟁 때문에 인도나 중국한테 시장가보다 20% 이상 싸게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결이 되면은 러시아는 무조건 지금 70불대 초반이라도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한테 50불대 중반에 주고 있거든요. 전쟁 네. 끝나서 60불만 돼도 러시아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우 전쟁 종결은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이런 다극적인 체제 속에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수교 이야기라든지 북일 수교 이야기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클로즈드 도어 문 닫고 하는 회의에서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 내용을 어쩌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화를 한 내용도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와 북미 수교 이야기에 대한 의도를 물어봤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저 혼자만의 상상이지만. 일단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 보고 있는 거죠. 뭐 어떤 그 도구로 치료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거는 이미 그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이와 만났을 때 네.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어떠냐 했더니 김정은이 반대를 했었고요. 이거는 김일성조차도 1993년, 92년도죠. 최초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일어날 때 김일성이 전달했던 메시지는 뭐냐. 우리 주한미군 인정할게였었습니다. 결국 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주한미군이 본인들 정권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 그 왜 그러냐면 중국의 영향력을 주한미군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지금 2018년도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보다 훨씬 북한한테 유리한 구도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북한이 중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그 수교를 맺는다고 해도 그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근데 푸틴 대통령과 북한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란 뒷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이 더 쉬워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은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경제 제재가 풀어지면서 북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그런 당연하게 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전화한 것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점은 북미 수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미 수교가 열릴 가능성이 되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도 큰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K방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K방산이 참 재밌는 게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1971년도에 한 몇만 명을 뺐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미군이 다 철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때 우리가 자주국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얘기 나왔지만은 미군이 그때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을 했고 카터 대통령은 아예 철수를 하려고 그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두려움을 느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주국방, 재래식 군비 강화하고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핵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주한미군이 전술핵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우크라이나한테 말씀드린 거죠. 한국처럼 해라. 전쟁이 끝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자주국방을 하고 공업화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때 우리가 1975년대 월남이 공산화가 된 다음에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든지 그다음 공업화를 안 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겠죠. 우리가 공산화 안 된 거는 주한미군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저는 70%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했고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당한 세계 5위 재래식 군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코리아 케이스를 우크라이나가 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입장에서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3대째입니다. 네. 우리 예전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을 갖고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더 이상 통제할 수는 없다. 결국은 어느 정도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게 김정은의 목적이라 보고 있고 김정은과 달리 김정은은 한국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죠. 83년인가 4년생이니까. 네. 결국은 뭐냐면 김정은이 자기 정치적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사적 측면에서 핵을 가졌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먹고 살게 해줘거든요. 왜 그러냐면 95년부터 북한은 배급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수령체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수령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어요. 그게 뭐냐.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많은 그 국민들은 95년도 이전생까지만 해도 수령님이라는 존재를 믿었어요. 어버이 수령이고요. 그 주체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김일성,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김일성의 가계는 북한에서
독실했던 크리스찬 집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성경 책의 얘기를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수령님이 죽고 나서 95년부터는 지금 30년 동안 지금 30대까지는 우리는 배급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국 이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수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북한도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만족감, 경제적인 이해를 주지 않으면 북한도 체제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네. 핵을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미국과 수교를 맺어서 유엔 경제 제재를 해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문 닫겠다 개성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낮은 선봉지구라든지 원산 갈마지구만 개발이 돼도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분단이 최종 우리가 될 때 북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휴전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월남전에서는 뭐 북베트남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990년대에 중국과 수교해서 중국 경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됐고 베트남 경제는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2008년도에 그 하노이 쪽에 스마트 공장 짓게 되면 베트남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도약을 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초기 조건은 베트남보다 북한이 훨씬 더 좋다. 여기서 북한이 제한적인 경제 개방하고 유엔 제재만 풀어줘도 북한 체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너 북한 지지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재래식군비라든지 모든 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섰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도 현재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인구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가 1인당 그 출생아 수가 0.7에서 0.84이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1.6입니다. 그러면은 남한의 인구가 5,200만이고 북한이 한 2,500~600만 되거든요. 이미 북한의 신생아 수는 남한의 신생아 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한 핵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출산율, 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37년, 38년이죠. 문재인 정부 두 번째부터 우리가 인구가 1명이 깨졌으니까요. 그럼 2038년도 되게 되면요. 이미 병력 자원에서 북한한테 밀립니다. 제가 말하지만 재래식 군대가 끝내는 전쟁의 이기지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핵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왜 베트남이 미국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핵으로 이긴 게 아닌 거거든요. 결국 재래식 군비라든지 국민의 사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북한이나 남한이 어떠한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게 남과 북이 다 둘 다 윈윈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동서독의 문제를 봐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과정을 지켜봐도 그렇고 또 한반도의 문제,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간의 문제를 놓고 봐도 같은 민족 간의 어떤 대립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상당히 말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니까 쉽게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가정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딜레마이면서 약간 아이러니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 대사관이 평양에 주재하는 것이 한국이나 우방 국가들에게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한국 안보에도 좋고 북한 안보에도 좋고 그다음에 한반도 전체 동아시아에 다 제가 봤을 때는 평화 체제 구축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한미군도 현재는 지금 평택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 평택 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해외 기지고요. 네. 그걸 봤을 때는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는 것도 중국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만에 중국이 침공할 거다. 저는 그거 가능성은 그닥 높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영국을 상륙을 못했어요. 그리고 항공전만 했죠. 13km밖에 안 되죠. 네, 안 됐지만은 항공전하다가 거기서 항공전에서 독일이 지면서 러시아로 소련으로 가면서 소련 침공하다 독소전에서 졌고요. 네. 대만도 침공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그 들어가는 순간 다 잡혀서 방어하는 데 유리한 구조고 대만이 상륙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네. 저는 진정 중국은 기본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긴다. 손자병법을 본다면 대만을 저대로 놔두면서 점점 친중화시키는 거. 그게 가장 큰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상당 부분 지금 대만에 대륙의 여자들이 많이 시집을 갔습니다. 네. 대만의 농촌 총각을 위해서. 그게 더 오히려 대만의 리스크다. 결국은 뭐냐면 대만이 결국 점점 더 중국과
그 친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는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중국의 지도부라면 굳이 대만을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길 가능성은 50%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 비기기만 해도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은 하되 그리고 위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닥 아주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다른 분과 좀 달리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기본 전략이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다음에 걔네들이 포위 선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계속 지구전을 갖고 포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전쟁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구전이고 소모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전쟁하는 방식이 다르죠. 미국은 군사적 장비 갖고 신속하게 끝내는 거지만 네. 이 대륙에 있는 그 강대국들은 전쟁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한반도의 문제까지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어떤 미래의 협력 관계, 그다음에 중국과의 또 다른 하나의 갈등 구조,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역사적 배경을 놓고 보면 김일성이가 옛날에 러시아에 빨치산 운동을 했다는 걸 보면 러시아하고 오히려 유학생을 오히려 더 많이 보냈죠, 러시아에.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원래 상당히 친밀도가 높고 반면에 중국은 6.25 전쟁 직후에 많은 책임을 물어서 숙청까지 한 그런 연안파를 비롯해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현철 교수님에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23일 날, 25일 날 있고 이틀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놓는가, 빌리 브란트의 전략과 그 뒤에 슈미트 콜 총리의 어떤 통일 정책 여러 가지를 한번 반면 교사 삼아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요약해 주셔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독일이 통일된 거는 그 빌리 브란트 3인당의 빌리 브란트가 문을 열고 최종 통일을 완수했던 사람은 보수파인 기민당 출신의 네. 콜이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저는 일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적대적 감정은 뒤로 한 채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진보 정권이 오히려 나서서 한일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북일 수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참 재밌는 게 미국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열거든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일 관계가 지금 정상화 관계로 진보 정권 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수교까지 이루어진다면 제가 네. 봤을 때는 한반도에 큰 그 변화가 오면서 우리한테 그 생각지도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정체 거의 뭐 1% 언더지 않습니까?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좀 우리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 시발점 삼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사감이나 어떤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뒤로 하고 먼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재명 정부가 되었건 어떤 정부가 되었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4개국, 주변 4개국을 어떤 방법으로 다극체제를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여론의 이념적인 양극화라든지 다극화를 가져가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으로 한 설득을 가져서 한 이야기로 꾸준하게 일관되게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게 중국을 놓고 많은 국가들이 수교를 하고 또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러우 전쟁을 놓고 유럽 국가들과 나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교섭하는 과정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세계사적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또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생각, 남북한 문제 모두 이 통섭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소현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